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시장 살펴보면요.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거래소 수급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이 눈치를 보는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미국의 PPI 발표 이후에 예상보다 좀 강한 생산자 물가 속에서 연준의 긴축 경계감 부각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지난주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미국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시금 강세 전환을 한 상황인데요. 관련주들로 좀 살펴보자면 오늘 업종별 강세 테마는 이 영화와 영상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곧 개봉 예정인 영화 아바타2의 흥행 기대감과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서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오늘 좋은 상승세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장 변동성이 큰 만큼 오후장 대응 방법 전문가들 모시고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의 세제 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범위가 재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제법상 다주택자는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을 뜻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주택자도 다주택자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기준을 없애서 일괄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만 다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룬 상태인데요.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추가 혐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뤘었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합의에서 종부세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겠다고 했고요. 또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규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네, 이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꼽혔는데요. 다주택자에는 1.2에서 6%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서는 0.6에서 3%의 낮은 세율, 즉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2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종부세법 개편안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이제 구분짓지 않고 0.5에서 2.7% 단일 세율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즉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 세율도 소폭 하향하자는 겁니다. 네, 정부와 여당의 단일세율 통일 적용법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먼저 야당은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은 탐탁지 않지만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일반 세율로 과세되면서 다주택자의 범주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야는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즉 3주택 이상을 합생했을 때 12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주택 이외의 2주택 이상이 또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는 건데요.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입니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려 했던 정부와 여당은 5%보다 훨씬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다주택 중과세율은 기존 수준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다주택자 이 종부세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지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물가가 워낙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분위기가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물가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1년 새 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소득은 명목 소득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실질 소득은 사실상 가계가 체감하는 살림살이 형편에 가장 가까운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상용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 감소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각종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서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겁니다. 상용 근로자가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형편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실질 소득 감소폭이 각각 5.1%, 5.6%로 상용 근로자의 실질 소득의 감소폭보다 더 큰 수치를 보였고요. 또 일용 근로자의 경우 명목 소득이 1년 전보다 0.02% 감소했습니다. 임금 근로자만큼은 아니지만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 소득이 2.5% 줄었고요.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까지 치솟은 뒤 8월부터 상승세가 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당분간 5% 안팎의 고물가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서 한국 인구의 감소가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2050년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올해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50년에는 한국이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예측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선진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와 달리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이집트와 파키스탄 등의 개발도상국은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 규모도 꾸준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는 2050년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하고 또 이집트와 나이지리아도 세계 15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5년이 되면 나이지리아의 경제가 세계 5위권이 되고 파키스탄도 세계 6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필리핀의 경제 규모도 2075년에는 세계 14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한국은 2050년대부터 실질 GDP 성장률이 일본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요. 또 2075년에 1인당 실질 GDP는 10만 달러를 넘어서 프랑스나 또 캐나다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를 보면 현재 1%대인 세계 인가 증가율은 2075년이 되면 0%에 가깝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0.56% 하락세 속에서 2,375.4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FOMC 경계성 매물이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지는 않지만 오늘 코스피의 지수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 홀로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42억 원 물량 담아드리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471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137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파란불 대다수 켜고 있는 가운데 1위인 삼성전자 오늘 1.3%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시장 특히나 반도체와 2차 전지 필두로 힘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5만 원 선으로 다시 후퇴를 했습니다. 59,600원 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94% 오늘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가 저조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0.49%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가격 81,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펴보시죠. 1.93%, 2% 가까운 하락률로 81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삼성 SDI 중국산 배제 전략으로 내년 수주 모멘텀 기대가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속에서 이 약세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1%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65만 1,000원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입니다. 역시나 코스피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0.52% 하락세 나타나면서 71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의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현재 끌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02억 원, 기관은 87억 원 물량 담아드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198억 원 홀로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 혼조세 킨 가운데 3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주까지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오늘자 소폭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0.77% 하락세로 64,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2위인 에코프로그램 살펴보시면 오늘 0.69%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2차 전지주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그램도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위인 LNF는 0.21% 소폭의 상승세, 카카오 게임즈는 1.29%로 상승폭 크게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증권이 이번 주에 중후복해야 될 종목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꼽기도 했습니다. 신작인 에버소울로 새로운 서브컬처 흥행작에 도전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인 HLB 1% 상승세 나타나주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생명과학은 유선암에 걸린 반려견을 대상으로 이 표적 항암제를 첫 투여했다고 9일 밝히면서 이 소폭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는 원풍물산입니다. 관리 종목 해제 소식 속에서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원풍물산 장 초반에 시초가 725원 보였고요. 장중에 고점 바로 장 초반에 상한가 직행하면서 785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또한 중앙 D&M과 AD칩스, 제넴 바이오 등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관리 종목 해제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있었네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특징주 파메신입니다. 네, 미국의 이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와 면역 항암제 공동 임상 개발 계약 소식 속에서 파맥신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 전문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중 항암 항체 의약품을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다지면서 본격적인 상승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29% 상승률 기록하면서 3,28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수급 상위 종목 흐름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와 또 콘텐츠 관련주들이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힘입어서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유입과 함께 오늘 이제 주가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이러한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이제 내년에 OTT형 오리지널 작품 제작의 한 13작품 이상이 좀 기대가 되면서 관련해서 이런 플랫폼 다각화와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꾸준하게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KTNG인데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 속에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 그리고 또 최근에 사모펀드의 지금 담배 인상공사 이제 분리상장이라든지 이런 좀 주주 환원 정책 요구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적극적인 좀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좀 충분한 상황이고, 여기에도 자회사인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내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IFRS 17 수혜가 좀 기대가 되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중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 대비해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KTNG를 수급 특징주로 좀 포착을 해봤습니다. 우선 KTNG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이 4,056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지금 호조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KGC 인상공사의 실적 개선세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제품 가격을 좀 인상한 효과가 이제 계속해서 실적에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나 좀 사모펀드의 이러한 좀 주주가치 제고 그 정책 요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인상공사 분리상장을 좀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또 배당 확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 계속해서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정영훈 과장의 포착 특징주는 KTNG였고요. 그에 따른 이 투자 전략까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리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이 전기차 시대의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좀 급등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전기차 수요 부진 우려가 되면서 리튬 가격의 하락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최근 주요 리튬 관련주들 추이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리튬은 하얀 석유라고 불립니다. 전기차의 핵심이죠. 그런데 최근 관련주들 급등락 보이고 있다. 앞으로 수요 부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특히나 이 리튬 관련주들이 강력하게 최근에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급락을 보이고 있죠.
자, 최근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리튬 소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연기금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연기금은 최근에 수년간 국내 주식 비중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기존에 수익이 많이 발생한 섹터를 일부 차익 실현하고 옮겨가는 형태의 매매를 많이 단행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올해 리튬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너무나도 좋은 수익을 올려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을 한번 진행하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 관련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자, 봉쇄를 완화한다. 봉쇄를 완전히 해제하면서 중국도 이제 자유를 찾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텐데 연기금 또한 이렇게 차익 실현 후에 현금 확보를 해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수요 부진에 대한 측면 분명히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강한 부분은 이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수요 부진에 대한 얘기 일리는 있지만 이 부분을 핵심으로 보기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을 핵심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내년에 이제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분이 일부 해소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차량 수요 부분에서는 오히려 해소가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뭐 판매 수요 부진 부분을 이제 과도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여건이 제일 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리튬 관련주들 변동폭이 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요 부진과 또 수급적인 영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수요 부진보다는 좀 수급적인 영향이 더 크다. 그리고 올 한 해 2차 전지와 이 리튬 관련주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연말 들어서 좀 차익 매물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리튬 관련주의 추세에 좀 큰 몫을 하는 리튬 가격이 지난해부터 좀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어왔지만 또 내년에는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기조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리튬 가격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 하락 기조는 불가피한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 해서 뭐 작년 말 대비해서 이미 2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톤당 이제 1억을 돌파하면서 1억 원을 돌파했죠. 기존에도 제가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최근에 이 리튬 관련주들 급등을 보였고 이 내년에 대한 수요 부진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제 정경련이라고 부르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0인을 대상으로 주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 전망치를 조사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발표한 결과 내년 수요 부진에 의해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중 리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포함해서 올해보다 한 1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원자재 동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결과이고요. 자,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자, 뭐 이 시간에서도 많이 반복해드렸던 이 IRA법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최근 리튬 확보에 대한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 리튬 업체죠. 자, 앨범 RACO는 제7회 리튬 배터리 공급망 컨퍼런스에서 리튬 수요는 지역화되고 리튬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리튬 가격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호주의 광산 기업,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이제 필버라 미네랄스 CEO에서도 이제 IRA는 현지 조달 조항으로 리튬 구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즉 리튬 가격이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 부진에 대한 부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겠죠. 하지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IRA법으로 해서 특수한 현상을 맞이할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우려감을 크게 갖거나 너무나도 또 안도만 하기보다는 두 가지가 상충되기 때문에 적절히 좀 조화되는 투자 의견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내년에 좀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10% 가까이 좀 하락할 전망은 있지만 또 IRA법에 따라서 또 다시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주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과 하이드로 리튬 고점 대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신규 이 접근 유효하시다고 보십니까? 네, 금양, 하이드로 리튬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하락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이제 강력하게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차트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보여드릴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을 보이면서 벌써 6% 하락을 보이고 있죠. 2만 원 구간까지도 이탈하면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상승 구간에서 두 번의 이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만 원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는가 싶었는데 이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금 걱정이 되시는 것일 텐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최근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강력하게 급락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정 부분 소화가 되면은 다시금 주가는 제자리 찾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하락 추세가 완벽하게 멈춘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신규 매수를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있는 캔들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멈춘 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예측으로 해서 먼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만 원 구간 기존에 지켜주려고 했는데 이탈을 했죠. 이 2만 원 구간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마무리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 하단 부분 보시면은 27,500원 구간은 기존에도 상승할 때 저항을 받던 구간이고 이 구간을 돌파한 후에 강력한 상승세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27,500원 구간을 유지해 주는지 혹은 27,500을 만약에 살포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재차 회복해 주는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2만 원 회복한 다음에 매수하거나 27,500원 지지 혹은 이탈 후 재회복을 보인 후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금양. 올해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올렸었죠. 자, 국내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주가 상승이 시작되어서 이제 콩고에 이제 리튬 광산 쪽에 MOU를 맺었다. 사실 MOU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애매모호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MOU라는 것은 업무 협약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금양이 워낙 많은 큰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 정도 하락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27,500원 구간에서 28,000원 구간 사이 이 구간을 지금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8,000원을 회복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갖고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하락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잠시 대기하시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28,000원 회복되는지 정도를 여부를 보면서 이제 진입하셔야 되고 아직은 너무 섣부르게 들어가기에는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라고 하면은 밑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천천히 조금씩 하루에 한두 주씩 모아갈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진입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28,000원 신규 매수도 그리고 이제 2차 매수하는 경우도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과 금양에 대해서 주가 살펴봐 주셨는데요. 먼저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눌림목의 대응선으로서 17,500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선박을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28,000원 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또 오늘 하락장에서도 리튬 관련주들 선방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광무와 첨보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리튬 관련주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 상승을 하고 있는 원동력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배터리, 셀, 모듈, 소재, 장비 각각 움직임이 좀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첨보 같은 경우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해질 업체죠.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IRA 대표적인 수혜가 됩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이제 공급 계약이 아주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그리고 최근에 하락에 대해서 이제 먼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움직임 자체는 양호하고 기업 자체는 워낙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실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첨보와 광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증권가에서는요, 또 주요 리튬주 내에서도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호평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좀 자체적으로 양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눈길을 끄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선까지 전망을 하시나요? 네, 포스코 홀딩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자, 이 리튬 호수의 가치가 리튬 가격이 폭등하면서 250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IRA법이 발행이 돼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자, 포스코 홀딩스 가격을 간단히 말씀해달라라고 하셨으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차 전지주들 하락을 보이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28만 원대 큰 하락도 아니고 10%도 조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1차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은 30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30만 원 이후에도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홀딩스 들고 가시는 거 가능하고요. 요즘 워낙 올해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좀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포스코 그룹사의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자원 개발, 광물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이 리튬 호수 관련해서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갑작스럽게 거의 급등을 넘어 폭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 이후에 거의 절반 이상을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21선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21선 구간, 이 8,600원 구간 정도를 유지를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포스코 엠텍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이동해서 매매하는 방법도, 교체 매매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추구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짧게 9,500원에서 10,000원 구간까지만 올라가도 포스코보다는 수익률을 좀 강하게 추구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그룹사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가 수차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거의 24만 원 부근 갔다가 지금 19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20%라는 아주 멋진 조정을 받았죠. 보유하신 분들이야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이 종목은 앞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고점을 돌파해서 꾸준히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얼티엄셀즈하고 이제 합작법인 지난주에 여러 곳에 세우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 핵심이 되는 기업입니다.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미국과 이미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IRA법의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사 자체 내에서 리튬을 조달할 수 있고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 양쪽에서 모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이 포스코 케미칼, 지금보다 시총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목표치를 정해두기보다는 이 추세가 현재 너무나도 멋지게 상승 중인데요. 추세가 꺾일 때까지 그때까지 목표치를 설정하지 말고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것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포스코 홀딩스 계속해서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나은 종목으로는 포스코 엠텍, 또 지지선 8,600원 잘 보고 또 목표 가격 10,000원까지 노려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또 추가 상승 기대해볼 탑 종목으로서는 포스코 케미칼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부터는 ISL 이지연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지연 대표님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올해 마지막 FOMC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PPI 지수는요, 시장의 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지수가 좀 끌어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CPI는 또 월가에서 오름세가 둔화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죠. 이 빅스텝이 또 예상이 되는 FOMC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견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FOMC는 50bp 금리 인상이 일단 예정대로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PPI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난달 8.1%에서 7.4%로 인플레이션 그 수치가 낮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예상치만큼 낮아지지 않으면서 시장이 이제 조금 그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이전에 우리가 PPI 지표나 CPI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사실 미국 증시가 거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3%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나스닥이 0.7%로 가장 적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현재 PPI 지표가 어느 정도 크게 나쁘게 나오지 않으면 이미 이제 다음 달 금리 인상 속도 조절료는 시장에 이미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하락하긴 했지만 낙폭이 좀 되었던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별로 없지만 파월의 이제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파월 의장이 그 이전에 발언은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강성 기조의 발언을 했다가 지난번부터 어느 정도 발언이 좀 누그러지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이전처럼 아주 강경한 오조가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리의 인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부분, 특히 이제 최종 예상 금리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더라도 그 오조가 강성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 지속 기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특별하게 시장을 아주 크게 옥죄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파월의 발언도 어느 정도 지난번 발언을 볼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대두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50bp 이후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결정론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되었을 때 과연 이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이 FOMC를 남겨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미국 증시에서는 CPI와 PPI 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장의 충격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여전히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앞서 또 파월 의장은 경기 연착륙은 가능하지만 또한 이 다소 어려워졌다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증권가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를 또 증시 저점으로 보고 시장의 회복을 점치는 목소리 또한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우에는 어떠신지, 이 포트폴리오에 미리 담아놓을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위축되어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지표에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경기 위축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그 진행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논란의 관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경기 침체가 과연 이제 장기간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경기 위축 정도에서 갈 것이냐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갔던 부분을 좀 본다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실제로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던 구간에 대한 부분,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온 이후에 평균 이제 기간으로 본다면 한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다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본다면 이 경기 침체 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짧게 들어왔던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와서 주식 시장을 큰 폭으로 조정을 다시 야기할 만큼 가지 않고 스치듯이 그야말로 이제 지나간 경우도 2000년대 이후에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은 지금 이제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경기가
침체되나 혹은 위축될 거냐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상당히 깊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때는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섹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뭐 헬스케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수 소비재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에도 반등을 좀 했지만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경기 방어적인 섹터가 아무래도 좀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경기가 크게 침체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소폭 작은 범위에서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마무리된다. 사실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본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너무 깊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실업률이나 기타 지표를 보더라도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경기 침체론까지 갈 만큼 지표가 그렇게 바로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기가 소폭 위축되는 정도라고 본다면 성장주 위주, 특히 이제 IT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임의 소비재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들 그리고 뭐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시장의 반등을 이끌면서 조금 더 시장보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봐야 될 부분은 내년 1분기에 과연 이제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정도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준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방어 섹터 위주로 갈지 아니면 오히려 경기 성장주 쪽으로 갈지 이 부분을 양쪽 다 전략을 세워놓고 지금 일단 눈치 보기 장세를 좀 흘러가는 형태로 시장을 좀 관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증시 저점으로 좀 반등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내년 1분기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경기가 소폭 위축이 되었을 시에는 또 지금까지 잘 이루어왔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한국과 중국의 소비주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심각한 경기 침체 시에서는 이 경기 방어 섹터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올해 들어서 이 국내외 기술주들의 폭락세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종목이 있습니다. 테슬라였는데 이 테슬라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1년 전 대비 주가가 지금 60%가량 폭락한 상황인데 또 악재 소식으로서는 지난 주말에 연말에 상하이 공장에 이 모델 Y 생산이 또 중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테슬라 사태로 인해서 국내 기술주들의 투심에 좀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테슬라에 관련된 기술주 움직임은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테슬라 내부적인 부분은 좀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위기는 크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중국발 감산 위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CEO 머스크에 대한 CEO 리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중국발 감산 리스크를 보면 사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 부분이 좀 불거지면서 테슬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반면에 이제 테슬라 측에서는 끝까지 그 감산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모델 Y에 대한 감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이제 감산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 이제 지난주까지 해왔던 테슬라의 발언들을 본다면 시장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이제 손상이 좀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감산을 앞두고 끝까지 감산과 무관한 척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신뢰도를 조금 더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머스크의 그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대규모 이제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면서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또다시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레포트들을 본다면 테슬라에 대해서 현재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 목표 가격으로 목표가를 줄 하향하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테슬라가 지금 현재 상당히 위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내년도까지 그렇게 침체가 이제 장기간 이어질 거지라는 부분은 결국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침체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이번 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현재 테슬라 리스크가 그 기술적 전반으로 확산될 만큼 내재적인 그 변동성을 넘어서진 않지만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의 감산 문제가 단순하게 12월 달에 모델
Y에 대한 감산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생산 물량이 한 30%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내일 1분기에 감산이 이어진다면 이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임미 소비재 쪽으로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나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도 우려감이 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테슬라의 모델 Y에 대한 감산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에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전체 생산 물량의 한 30% 수준까지 과연 감산이 이루어지느냐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소재와 부품 쪽으로도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테슬라 중국발 또 감산 리스크 속에서 시장의 신뢰도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전반적인 생산 물량이 30%도 이상으로 또 줄어든다면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 30%가 좀 넘어선다면 또 전기차 소형 관련주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해주셨네요. 오늘 우리 증시 좀 살펴보자면요. 간밤에 미 증시가 하락을 했고 이 여파 속에서 이번 주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또 관망 심리, 투자 심리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대응 전략 어떻게 마련해 보면 좋을지 주목할 업종과 함께 살펴봐 주시죠. 일단 이제 이번 주는 미국의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내일 13일날 CPI 지표 발표가 있고요. 14일날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15일날 새벽에 될 텐데,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이제 어떻게 변동성을 야기하는지를 봐야 되고, 또한 이제 이번 주가 미국 선물옵션 만기주입니다. 이 만기주에 대해서 종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여부도 향후 시장의 그 선물옵션 방향성을 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번 주는 이제 미국 증시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사실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지금은 어느 정도 관망세로 실종됐기 때문에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나오지만 거래량을 본다면은 상당히 적은 물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일단 이번 주 초반은 미국 시장의 이벤트들을 앞두고 외국인이 소강 상태일 때 같이 이제 관망 모드를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 중국 관련되어 있는 급등했던 종목들은 일부 이제 이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현금화를 일부 하면서 시장의 눈치를 보는 가운데 일단 내일 CPI 발표 이후에 등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의 등락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보고 현금 투입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섹터는 반도체, 은행, 중국 관련된 있는 소비주, 의류나 화장품 같은, 그리고 필수 소비재에서도 일부 이제 식음료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성장주의 일부도 혹은 경기 방어주의 일부도 지금은 실적 기반으로 혹은 낙폭 가대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말을 앞두고 반도체 저점 매수나 은행 이쪽으로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시고, 여기에 중국 관련된 소비주는 지금 차익 물량이 기간 쪽에서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보고 만약에 차익 물량이 많지 않으면 연말 내년 1분기까지 좀 길게 대응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 필수 소비재 롯데칠성을 비롯해서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지금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신다면 전반적으로 지금은 포트를 굉장히 확대해야 될 시기는 아니고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을 보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 위주로 주 후반부에 넘어가면서부터 현금을 투입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장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좀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 증시를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현금 확보가 또 주요하고 또 반도체의 저점 매수, 은행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S 이지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